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튤립 버블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핫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날개 없는 추락으로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도 좀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의결권과 배당을 주는 가상화폐가 나온다. 레알일까요? 오늘 머니맨에서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느덧 11월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내 투자 수익은 어떨까 최근에 아마 많이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상화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얘기들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요. 빠르고도 성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꾸며주실 최효진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인터블록의 최효진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요? 제가 되게 예의주시해서 저랑 비교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뭔가 이게 색깔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네, 건가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은. 네. 네. 컨셉이 뭔가요? 오늘 컨셉 사실 네. 제가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네. 되게 핫한 이제 블록체인 그 VC에서 네. 파티가 있는데요. 파티 의상이네요, 그러면. 네, 청담동에서 굉장히 핫한 그 라운지에서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염두를 하고 아침부터 이제 미팅에 임하다 보니 네. 이제 그거를 사실 고려해서 점잖게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혼자만 네. 또 너무 점잖 떨 수 없으니까. 제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파티 복장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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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에서 많은 눈길을 끄시지 않을까. 되게 멋있습니다. 오늘 신발도 멋있으시고. 네.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송년회도 많고, 네. 이사님 바쁘실 것 같아요. 일정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미국 일정을 12월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연말에 그 송년회 또 신년회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연기되셨어요? 네, 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꼭 이제 1월에는 가겠다라는 걸로. 근데 1월에 가면 너무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11월, 12월에는 지금 송년회 일정 때문에 빡빡해서. 그래서 살 안 찌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살은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쩌다가 내 수익이 이렇게 됐지.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투자 녹록치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다 떴어요. 바닥이 안 보이는 가상화폐, 쪽박찬 투자자들 멘붕. 이런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같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이 시간에 가상화폐를 다뤄드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동안은 또 다른 이제 주제로도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한 작년 제가 처음에 이제 한 5월 정도쯤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핫하게 부상받으면서 사실 작년도 토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줬는데 최고의 수익이었죠. 그쵸? 정말. 제가 그때도 이제 ICO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핫한 이제 투자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신데 올해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무조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기업에서도 좋게 보고 이렇게 그 투자들도 불패시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냥 거의 지금 기본 반토막이나 10분의 1 토막 된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된 경우도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쪽박찬 투자자들 그래서 개인분들은 지갑을 더 굳건히 닫았죠. 더 마음의 문도 닫히고. 근데 사실 좀 더 저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옥석 가리기나 초기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유사수신 같은 사기 행각도
나오고 제가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성에 대한 이제 방송도 많이 해드렸었고 맞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되게 건전한 그런 그리고 또 이런 조정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패닉셀도 이제 추가적으로 오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그만큼 빠진 만큼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것보다는 최근 그런 트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패닉이 오고 나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 끝났나? 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이러면서 정말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계속 진통 과정인 거죠. 네, 진통 그러니까. 과정을 이제 가지면 사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창투사가 이제 막 엄청 대성했던 시절에도 정말 살아남는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되는 곳은 한두 곳, 몇 곳밖에 없고 정말 계속 사라지고 남는 곳은 또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없어져야 될 곳들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곳들, 실체가 없는 곳들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이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 중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ICO에서 STO로 이제 그런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 많이들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이제 보면 말씀을 드리면 STO가 사실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 이제 STO의 시대가 왔다. 유틸리티 토큰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머니맨에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기존에 사실 나왔던 대부분의 ICO로 나왔던 토큰들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것들과 지금 트렌디한 거는 증권형 토큰, 즉 이제 STO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점, 각각의 장단점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뭐 규제라든지 법률적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런 전망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뭐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흐름이 좀 변화되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쭉 한번 둘러봤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오늘 중에서 뭐 이렇게 STO 하나하나씩 저희가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ICO가 가상화폐 공개죠. 이 ICO가 금지가 된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다 할 뭐 뾰족한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규제 마련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좀 길어질까라는 의문을 먼저 조금 갖게 되거든요, 이사님. 사실 뭐 저도 너무 같은 그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규제가 없어서 빨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 관련된 규제를 해야 뭐 자금 외화 유출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유출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게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제 각 부처와 회사 입장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달라서 이견 차이가 있어요. 이제 화면에 나온 표처럼 보시면요. 예를 들면 지금 금융위원회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관련해서 지금 입장은 암호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고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거래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뭐 금감원에서는 그 이제 같은 마찬가지로 관련법은 같고요. 불법 행위 발견 시에만 경찰 그리고 검찰 수사 요청에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자상거래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통신판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 관련해서 뭐 처벌하거나 대응을 할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모금을 했던 곳이 뭐 갑자기 뭐 문제가 되고 사라지게 돼도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게 되거나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 불상사도 발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그리고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문제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문제만 대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뭔가 좀 대응하겠다 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면은 다 보면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이제 열거로 이제 이런 경우만 하겠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아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약간 회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치 아픈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지금
둘러싼 입장차가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거나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우리 쪽에서 대응을 했다가 규제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이 거래소 이슈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거래소 관련된 거는 근데 관련법이 지금 이제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뭐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끼리 책임 소재 공방만 벌일 뿐이고 저기 나온 것처럼 담당 부처가 없어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뭔가를 정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럼 이런 거는 해도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텐데 뭐 없어서 이렇게 했더니 야 이거는 유사수신 행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뭐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그럴 때만 한 거니까 규제 근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전혀 있는 뭐 거죠. 진전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계속 이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일단 이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한 판시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안은 예를 들면 이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제 운영자에 대한 재판 중에 검찰이 이 해당 운영자가 불법 사이트 사용료로 명목으로 이제 취득한 19억 원여 원의 부당이득, 이 5억여 원에 해당하는 216비트의 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제 몰수 구형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전자환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검찰의 몰수 구형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이제 가해자인 이제 피고소인인 그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천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2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환 파일 형태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서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안 씨로부터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한 216비트 중에서 191비트는 비트코인은 음란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그 범죄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 수익에 해당해서 몰수할 것으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법원이 또 2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2심의 결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판결이 왜 가능했을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의거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고 저희 이제 그 저번에 나왔던 김민진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는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한 곳이 미국의 FB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많이 이렇게 몰수를 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은닉 재산이란 이런 이제 몰수나 추징이 판결된 자가 이렇게 은닉한 뭐 현금 그리고 뭐 예금, 뭐 주식 그 밖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이 되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바로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하면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몰수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판결을 계기로 이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그럼 정의를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재밌는 점이 이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에 5월 31일이에요. 5월에. 근데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제 모순적인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현재 가상화폐를 바라볼 때 엄청 이제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한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각 부처별로 지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문인 거지.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입법 예고된 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거지 네.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온 게 또 5월이고 네. 작년부터도 빨리 규제나 뭐 법이랑 뭐 세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형국인 거죠. 예. 사실 좀 지치죠. 어떻게 보면 많이들 네. 지쳐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차라리 네. 빨리 일본처럼 그냥 양도세에 대해서 반을 떼가든지 뭐라도 그냥 거래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한 그 인허가제라든지 등록제라든지 이런 네. 걸로 그냥 정해달라고. 아주 규제가 강하더라도 그냥 네. 강화가 되고 세법이 그냥 뭐 매겨져도 좋으니 뭐라도 정의를 해달라. 무법지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약간 미운 오리 털이 바뀌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안 좋은 또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고 오히려 음지에서 그렇죠. 행해지고 음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답답해 하시는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번에 그 대법원의 판결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거죠. 결과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게 FBI가 가장 많은 재밌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거 저희 나중에 통통 퀴즈쇼 할 때 퀴즈로 한번 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ICO가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기업 공개인 IPO와는 어느 정도의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ICO 관련해서 방송을 할 때 다뤄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제 뭐 ICO는 이제 IPO랑 많이 비교가 됐었죠. 사실 그래서 IPO보다 규제라든지 이런 이제 방법이 용이하니까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방법이 용이해서 자금 조달의 새로운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굉장히 핫했는데 자금 조달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똑같지만 하지만 이제 지분 증권을 발행하는 게 IPO라면 ICO는 이제 말 그대로 코인 오퍼링이니까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는 이렇게 기존의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면 IPO는 말 그대로 피아트, 현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게 ICO고 IPO는 보통 이제 증권사가 이제 주관사가 어딘지 주관사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PO는 거래소 그리고 증권사를 통한 초기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ICO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였어요. 그 투자자 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 그래서 뭐 IPO에 준하는 거의 이제 꼼꼼한 심사. 왜냐면은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됐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처럼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 회사 이 코인이 도대체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판단 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없죠. 뭐 퍼가 뭐 이 회사의 퍼가 이 코인의 퍼가 얼마 이런 걸 어떻게 산정을 하겠어요? 코인의 PBR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상장 여부도 뭐 ICO 이후에 상장을 계획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같이 진행을 하는 IEO라고 해서 이니셜 이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라고 해서 그 거래소의 직상장을 같이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모금도 하면서. 그래서 뭐 IPO와 비슷하게 IPO와 동시에 상장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IPO보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ICO가 각광받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안 먹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안 먹힌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웬만큼 되게 좋은 프로젝트가 그냥 일반적인 IPO라든지 다른 이제 VC라든지 뭐 이런 엔젤들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ICO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 쉬운 생각,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겠지라는 접근으로 했다가 요즘에 그만큼 이제 펀드레이징이 쉽지 않아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시장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하드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금을 뭐 300억을 모으겠다, 뭐 500억을 모으겠다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정말 지금 못 모아서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잘 되는 프로젝트는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뭐 깨지든 말든 계속 이제 좋은 추이를 보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잘 모금이 되고 잘 좋은 추이를 보이는 코인들과 토큰들도 있지만 아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지금은 자금 조달로서의 ICO는 좀 많이 이제 퇴색이 된 거고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IPO의 그런 이제 투자자 보호 수단이 좀 들어오면서 정통 VC나 창투사들이 네. 현금을 통해서 이 코인을 하는 이제 그런 크립토 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통적인 방식의 ICO를 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VC들이 IPO 대신에 네. 이제 ICO를 돕는데 그 VC에서 이제 크립토 펀드로 이제 자금을 빼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걸로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로 투자를 해서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네.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양성을 시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있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네. 정말 스타트업들의 그런 추이를 보면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야 땡땡 뭐 아니면 배달 같은 그런 것처럼 숙박이나 배달 쪽 관련된 거 이후에 되게 그렇다 할 파격적인 뭐 그리고 엄청난 역풍이 아니라 훈풍을 네. 그런 일으키는 네. 그런 그 스타트업의 아이템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엔 거의 이제 대부분이 뭐 블록체인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코인 쪽 관련해서 네. 다 갖다 붙이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부터 좀 올해 지금 이제 마켓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ICO와 IPO의 중간 단계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ICO와 또 IPO를 간략하게 조금 비교하면서 어떤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 트렌드까지 같이 설명을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ICO에 대한 또 피해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많은 규제가 있고 지금 약간 우회돼서 어떤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그 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사례들, 사건들이 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걸 또 막기 위해서도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ICO에 대한 피해 사례 관련해서 네.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ICO 사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그렇게 잃고 있는 네. 피해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았죠. 말씀하신 대로 일명 이제 네. 스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ICO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시스템 아키텍처 이제 그 개발이나 기술 관련된 거죠. 네. 이제 그리고 토큰의 배당이나 뭐 타임테이블 그리고 면책 조항 등 코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이제 들어간 백서를 공개를 해야 되고 네. 그 백서가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백서를 확인한 뒤에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백서 보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쵸? 뭐가 네. 중요한지 이런 것도 네. 알려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ICO 과정 중에 네. 사업자가 이제 백서를 통해서 과도한 그런 이제 기대 수익을 보장을 한다거나 너무 뻥튀기 네, 실제 한다거나. 기술 자체가 구현이 이제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통통배를 통통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쪽배 이런 거를 종이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서 네. 뭔가 조선소의 그런 되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양 백서에 뭔가 써놓고 약간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유저들을 현혹을 해서 참여를 하게 하는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을 하도록 했다면 네. 그 자체에 굉장히 사기죄가 기망을 한 거죠.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처럼 이 백서 자체가 네. 이런 분쟁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할 수 있고요. 소송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네. 유리하거나 또 이제 혹은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ICO 약관이라든지 프라이빗 세일 계약서 등의 문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백서를 꼼꼼하게 보고 네. 백서뿐만 아니라 뭐 이제 조직 평가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쟁력 이런 거를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스캠이나 뭐 사기죄 관련해서 다시 본인이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네네. 손해배상 같은 거를 받으실 목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민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뭐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약관을 네.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굉장히 최근에 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올렸던 ICO 사기 사례가 하나 있었죠. 어떤 그 거예요? 퓨어빗이라고 하는 네. 거래소 이제 투자 사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안 들어가시죠.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퓨어빗 접속 안 되네요? 네, 네네. 네, 접속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은 이게 지난 이제 5일부터 채굴형 이제 마이닝 거래소, 채굴형 거래소를 네. 개설을 한다고 하면서 네. 사전 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래소 수익의
90%를 이더리움으로 매일 배당을 주겠다. 매일 배당. 네, 그리고 거래 수수료의 100%를 거래소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4일간 무려 이제 13,178개의 이더리움의 투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31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흘간 31억 원이면 그러면 엄청나게. 최근같이 좀 되게 안 좋았던 장인데 그래요. 개인분들한테는 왜냐면 이거 조건 너무 좋다. 이거는 이제 기망을 한 거죠.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뭐 준다고 하니까 매일 배당을 주니까. 매일 배당을 주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4일 이후 9일 날 오후 5시경부터 퓨어빗 공식 소셜 미디어 채팅방에서 회원들이 강제로 퇴장을 당하고 강퇴당하고 거래소 홈페이지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폐쇄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제 잠적한 퓨어빗 운영진들은 이제 강퇴당한 투자자들한테 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서 공분을 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약간 이제 그 속된 말로 나왔던 게 막 이러면서 잘 먹었다 뭐 이런 속된 말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합성이었던 거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렇죠. 참 피해자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후 사실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운영자가 제시했던 사업자 등록증 등 이제 주요 서류가 대부분 이제 가짜로 드러났다고 공문서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이러한 이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업비트 등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받아들인 그 이더리움을 현금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지만 그 업비트가 이제 그 사실을 제보를 받고 약관에 근거해서 이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나 이제 출금 정지 같은 걸 이제 걸어서 이제 막고는 있는데 사실 현금화도 못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이제 2차 피해를 하려고 사과문 올리면서 이거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드리겠습니다. 뭐 주소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주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처럼 그거 관련한 주소 관련해서 그 거래소 안에 있는 그 개인 투자분들의 모든 자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개인 정보까지 유출하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이제 악의적인 이제 정말 악질의 그런 이제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사실 이제 업비트에 대한 조치 이번에 그런 조치는 굉장히 바람직했다.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런 이제 이용 약관상 제한 조항을 잘 정비를 하고 이러한 이제 퓨어빗 사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이렇게 신속하게 출금 정지 같은 예를 들면 신용카드 우리가 분실했을 때도 정지 같은 거 해가지고 분실 신고 같은 거 하잖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니까 상시 이런 걸 대비를 하고 매뉴얼화 해놓고 시스템이 있어야 프로세스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기 사례는 굉장히 또 유명했던 어마어마했던 사건이 나오네요. 돈스코이오 사례인데요. 이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보물선 돈스코이오 논란 일지는 뭐 올해 이제 7월에 보물선 돈스코이오 이제 발견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제일제강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거는 또 이제 주가 관련해서도 상한가 갔었고 테마주였죠. 테마주였죠. 그리고 이제 7월 20일 날도 돈스코이오 발굴 신청 접수가 거부가 됐고 그다음에 25일 날 바로 금감원에서 사기 논란 조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신일 그룹과 국제거래소 돈스코이오 가치가 150조에 달한다고 부풀려 이제 홍보를 하면서 사실 이제 가짜 가상화폐 이제 신일 골드 코인을 발행을 해서 투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이 방송 같은 걸 해드릴 때도 뭐 알라딘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들을 이제 기망하고 현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곳들의 수법이 뭐냐면 해외에 어디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디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잘 이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양 경력도 없었고 6월 1일 날
처음 이제 그 그랬잖아요. 설립할 신생회사였고 네. 맺은 계약도 이제 없었고 동영상 촬영 및 이제 잔해물 수거만 목적으로 했을 뿐 이런 이제 그런 인양할 의사나 이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2,600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이제 90억 원. 매일 뉴스에 나왔던 소식이니까 그쵸. 이거는 그쵸? 네,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고 나서는 네. 그 이후로는 이거 관련해서 되게 이때부터도 굉장히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관련된 제일제강이랑 이제 그 상장사 관련해서도 네, 연관이 네. 있었고 주식이랑도 이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네. 되게 다들 안 좋게 이제 보는데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들 이제 보시면 기사를 보면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사전 조사 부족이나 무지도 사실 피해가 커지는데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이 네네. 유병기 회장의 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게 왜냐면 사실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법인의 통장으로 근데 들어가거나 개인 통장으로는 네.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가상화폐 예. 투자금을 왜 법인 계좌로 넣지 않고 개인 계좌로 넣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거기로 이제 넣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먼저 투자자들한테도 저는 불찰이 있다고 굉장히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터져도 그냥 대표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가 가능한 거죠. 이제 법인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개인이 그냥 사기 행각으로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단계나 사실 유사수신 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당한 사람들도 유의를 해야 되는 점이니까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디테일을 확인을 해보시고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맨날 고지를 또 해드리잖아요. 최종 투자 판단은 저희도 투자자분들의 책임과 몫이라고 저희가 그쵸. 얘기를 많이 하긴 네. 하는데 이렇게 큰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봤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미지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많이 추락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더 이상의 어떤 피해 사례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함께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ICO에 대안이 없을까? 네, 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있죠. 네. 기사님. 네. 사실 대안은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IPO에 대응해서 ICO라는 모델이 나왔었고 네. 그 모델이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투자자 보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용되다 보니까 네. 뭐 스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용된 사례들이 많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ICO와 IPO를 또 이제 보완해서 나온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STO라고 볼 수 STO.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IPO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상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데 현금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규제가 빡빡하잖아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3년 이상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30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지 네. IPO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IPO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좀 굉장히 또 추려지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ICO인데 ICO, 네. ICO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 생태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토큰이 활용이 되고 유스케이스나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네.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용이하다 이런 3년 이상 영업 활동이나 300억 이상 뭐 자기 자본 필요하지 않다. 그래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규제가 완화돼 있고 쉽고 네. 투자자 보호 수단이 없어서 악용하거나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바로 이제 STO인데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요. 네. 토큰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좀 접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주식처럼 의결권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배당도.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정부가 작년에 ICO를 금지한 후에 관계부처가 이제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TF를 꾸려가지고요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노영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의 취임 첫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보면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 발표는 올해를 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지나고 네. 2019년은 좀 돼야 구체적인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CO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요소가
중에 하나라는 점을 봤을 때는 많이 답답해하는 기업들은 많겠지만 많죠. 일단은 네. 한 달은 좀 더 지켜보고 가야 된다. 연내는 좀 불가능할 잘 것 같다. 견디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한 연말은 아니겠지만 잘 견디시면은 네. 바로 이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증권형 토큰 발행인데요. 네.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5개월 전에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지만 네. 최근에 SEC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네.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자산인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봤던 SEC의 최근에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모든 발행하는 것들은 유틸리티더라도 다 증권형으로 이제 다 간주를 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네. 말씀했던 것처럼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모든 거는 다 증권으로 토큰을 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최근에는 이 토큰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의견권도 가지고 있고 배당의 형태도 가지고 있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증권형 토큰이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이나 네. 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그림 네. 등 실물 자산을 토큰과 연동을 합니다. 이걸 이제 토크나이즈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주식처럼 실물 자산들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배당이라든지 이자 그리고 수익, 의결권, 지분 등을 토큰 소유자가 취득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모든 이득을 이렇게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혜택을 뭐 배당이라던가 의결권도 있고 심지어 네, 지분까지도.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암호화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현행법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걸림돌이었고 또 하나는 급등했던 것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네. 사실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뭐 예전 가격에 비해서는 뭐 작년 기준으로는 급등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정말 뭐 몇백억 만 원 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 있어요. 뭐 이더리움도 저희가 뭐 방송 초창기 때는 10,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24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도 지금 뭐 지금 10 몇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때 바이앤홀드 하셨으면 10배 이상 가는데 그게 240배까지 갔던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고 이 STO 자체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ICO보다는 까다롭겠지만 기존 법령의 적용이 좀 용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불투명한 국내에서의 ICO보다는 차라리 이 ST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이런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TO의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살펴봤던 그런 사기 행각이 가능한 그런 이제 백서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한정적인 그런 투자 판단이 아니라 그런 이제 것들은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또 안정적이라고 하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빗썸이 미국 기업인 시리즈원이랑 손을 잡고 STO 거래소 설립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제 이거는 보여지고 기사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STO 거래소 설립 관련된 거라서 하나의 또 움직임인 거죠. 사실 빗썸의 그 이제 BK 김명건 회장이 4천억 원으로 이제 빗썸 인수를 하면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활기가 또 불어일으켰다면 빗썸이 또 시리즈원과 손잡고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쪽이 이제 대세인가라고 또 하나의 사람들의 이제 트렌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뭐 증권형 토큰이 뭐지? 막 이러면서 아마 기사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틸리티 토큰을 얘기해 주셨고 시큐리티 토큰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두 토큰의 차이점이 뭐고 각각의 장단점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보셨던 대부분의 토큰 다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는 토큰이다라고 사실 이제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던 거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SNS 기반의 그런 뭐 나와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뭐 보상형 예를 들면 글을 쓰면 받는 뭐 스팀이 관련된 거라든지 뭐 관련해서 어디다가
뭐 정보를 제공했을 때 네. 받는 그런 것들도 다 그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시큐리티 토큰은요,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를 하고요. 해당 토큰의 수익을 배당 형태로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서 주식보다 유통이 좀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통이 편리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413개의 그 프로젝트 중에서 네. 토큰 발행 현황, 올해 7월 기준인데요. 지금은 더 많겠지만 총 이제 337개의 프로젝트 82%가 네.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3% 정도밖에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시큐리티 토큰으로 아직은 조금 미미하네요. 그렇죠. 아직은 네. 미미한 게 네. 근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어렵죠. 왜냐하면 규제가 있고 왜냐하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왜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많았냐면은 네. 발행이 일단 용이해요. 쉽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시큐리티 토큰 관련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의결권, 뭐 배당, 이자, 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채권, 뭐 지식재산권 이런 거랑 연결하려면 네. SEC도 나오고 뭐 증권형, 뭐 이런 금융 쪽 관련해서 다 연결가 되니까 기존의 규제나 법과 이제 적용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적용되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까다로워요. 발행이 어렵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뭔가 백서를 쓰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맞아요. ICO를 했어야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이제 시큐리티 여력이 토큰으로 없었던 거죠, 해야 이걸로 되는 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했던 모델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해서 뭔가 조달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작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가다 보면요. 네. 일단은 그 토큰 관련해서 합법적인 이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네. 시큐리티 토큰의 유틸리티 토큰의 속성을 그대로 이제 내재화를 시키게 되면요. 증권 성격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나 제품을 거래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토큰 구매자에게 이 계약 내용 및 토큰 용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토큰 이코노미 구조 및 이 해당 프로젝트가 네. 어떻게 이 토큰의 가치를 올릴 예정인지, 그러니까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은 그 내재 가치 산정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다고. 네. 근데 예. 이게 증권형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구매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네.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시큐리티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랑 좀 다르게 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랑 좀 다르다기보다는 증권이랑 다르게 아까 주식보다 유통이 편리하다라고 한 점은 24시간 거래가 되진 않잖아요. 주식 네네. 거래가. 근데 이제 코인 쪽이다 보니까 24시간 거래가 되고 거래 수수료도 낮고요. 네. 그리고 소유권도 분할할 수 있고 게다가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는 국내 주식과 네. 해외 주식 투자는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세 뭐 22% 붙이고 네. 엄청나게 또 다르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 투자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확실하게 차이점이 인지가 됐네요. 그리고 네. 왜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의 그 발행 비중이 높은지도 그 속사정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그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게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조금 또 해보게 되거든요, 이사님. 네. 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쉬운 길을 사실 좀 택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아직 3%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거를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은 그 업체들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되길 원하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IPO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외부 감사를 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들 여쭤보면은 네. 하면은 좋은데 자금 조달 되긴 하는데 계속 외부 공시해야 되고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의무사항 있고 네. 너무 모니터링 당하고 너무 싫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이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증권 분류를 보면은 채무증권 이렇게 회사채 그리고 뭐 지분증권, 뭐 주식, 뭐 수익증권은 재산을 신탁이라고 받는 증권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은 어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 이런 네네.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분류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 받는 규제라든지 네. 관련 이제
그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사실 ICO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IPO나 이런 것들로부터 네네. 자유롭자고 용이하자고 했던 건데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발생되기를 기대했는데 네. 기업에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좀 이제 쉬운 길을 택했던 거고요. 최근에 사실 그래서 이 ICO가 그 유틸리티 토큰이 낫냐, 네. 시큐리티 토큰이 낫냐에 대해서 국내 각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미드업에 관련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다들 얘기를 하냐, 다들 이제 그래서 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이쪽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도 유틸리티 토큰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STO가 이제 앞으로는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은 공존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네네. 사실 이제 공존 비율도 달라지겠죠, 지금하고는 네, 많이.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유틸리티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게 네. 아예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82% 네. 그리고 3% 이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비율이지만 나지만, 네. 조금씩 이게 희석이 돼서 예를 들면 70대, 뭐 20, 뭐 30, 뭐 이렇게 뭐 100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아니면 지금 더 3%지만 두 자릿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커지는 그런 전망을 보일 것 같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공전은 하지만 대세는 트렌드는 시큐리티 토큰으로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되는 거는 네. 지금보다는 줄어들 거고 시큐리티 토큰으로 발행되는 게 아마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네.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그만큼 정말 우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틸리티 토큰은 끝났다. 네. 이거 유틸리티 토큰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이야? 그러면 이게 뭐 이 같은 유틸리티 토큰 안에서도 뭐가 다른지 보자. 그 네. 전에는 그냥 유틸리티 토큰이고 요즘엔 장이 좋았으니까 다 된다 이거였다면 네. 그 안에서도 어떤 점이 더 우수하고 차별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예. 이런 와중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잘 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네.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남고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이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면 유틸리티 토큰은 발명에 가까운 거고요. 시큐리티 토큰은 금융 자산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있는 자산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금이나 뭐 네네. 이런 이제 투자 상품, 아까 뭐 채권이나 이런 거고 유틸리티 토큰은 진짜 발명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큐리티 토큰은 배당이 있는 모델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가치 산정이 유틸리티 토큰보다 훨씬 이제 용이해서 유틸리티 토큰에 비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또 한 분의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하면은 네. 시큐리티 토큰의 보급에 참여를 하면은 아마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활성화를 더욱더 이제 촉진을 시킬 수가 있는 아마 매개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듣다 보면은 STO의 강점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STO를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어떤 법정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법적 조항들은 제가 아까 표에서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네.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증권에 대해서 이제 정정하고 있는 그 채무증권, 네. 지분증권, 수익증권, 그 투자계약증권 나와져 있는데요. 네. 채무증권은 회사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분증권 잘 아시는 주식, 그리고 네. 수익증권은 재산을 신탁하고 있는 증권, 아까 그거대로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은 이 지금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이제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등 이제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이 실물 경제에 네. 대해서 이제 가치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토큰 자체의 흥망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수익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은 이 실물 경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보다 이제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자본시장법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네. 발행인이 일단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를 해야 되고 좀 촘촘한 이 절차적인 규제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STO의 모집 금액 및 투자자 수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 이제 모집 금액 뭐 10억 원 이상, 뭐 50인 이상 규모 시에 자본시장법 제 119조 1항에 따라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뭐 여기 이제 금융위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규모나 투자자 수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의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듣기만 해도 까다롭다, 네,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국내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혹시 해외에서도 STO를 좀 발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또 해외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그 법이 다르겠죠, 증권법이 규제가 적용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현지 변호사, 이제 국내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국내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잘 저명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 네.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이면 싱가포르, 뭐 홍콩이면 홍콩 이런 식으로 그쪽 현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관련 규제를 꼭 검토를 잘 하시고 체크해봐야겠어요. 예, 검토 네.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들을 차분히 준비해서 갖추는 방향으로 STO를 진행을 하셔야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STO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 법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 기업 간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해야 한다고 보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정거래법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네. 꼼꼼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이제 제2조는 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네, 네. 국내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이제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STO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국내법상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해외로 완전히 가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 관련해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디테일하게 풀어가야겠지만 네, 네. 결국 이제 정부의 규제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해외에서의 STO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이런 거는 좀 잘 대응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STO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이쪽에서도 STO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화제가 되면서 STO가 뭘까라는 궁금증들 많이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저희가 내용을 조금 다뤄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포인트 되는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네, 뭐 포인트로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 기간, 네. 그런 통증 기간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과정은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CO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없었기 네. 때문에 난립과 악용과 남용이 당연히 있어야 됐던 부분인 거고 그럴수록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저런 피해 사례를 안 겪도록 하셔야 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TO가 네. 하나의 또 ICO를 이제 좀 보완한 모델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네.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도 죽어 있고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물려있는 본인의 토큰이 사실 살아나려면 이 STO 모델로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돼야지 다시 유틸리티 토큰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사실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STO로 준비하는 곳들도 많고요. STO로 국내 업체에서도 성공하는 모델들이 저는 이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네네. 뉴욕에서 네. 맨해튼에 있는 네. 400억짜리 아파트를 네. 이제 STO로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사실 네. 나 맨하튼에 아파트 좀 가지고 있어.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 굉장히 또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또 활성화가 돼서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된 거잖아요. 단순히 플랫폼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다시 이 시장 자체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말 이 본연의 ICO로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회사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이 필요한 회사들한테 좋은 걸로 돼서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육성되는 네. 그런 시장으로 잘 성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계속 기대가 됩니다. STO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발전하는 그 모습을 또 내년에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네, 또 이사님. 사례가 네. 있으면 뭐 네. 그렇게 하고 또 투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머니맨에서 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유진 이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뭐 지는 ICO, 뜨는 STO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산관리표 오늘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